우울증인 경우에는 2주 이상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슬픔 혹은 허무한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관심사,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젊은 분들도 가 떨어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궁금증이나 잘못된 정보를 빼고 근거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쿠크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저희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데 약간 사회적 활동 또 관심을 좀 기울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울증, 가짜 우울증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진단 기준이 있나요? 네, 우울증, 나 우울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우울장애라고 정신과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울장애가 아닌 우울증이 아닌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루에 몇 시간 내에도 몇 분 내에도 이렇게 방금 회복이 되고 다운됐다고 이런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지속되지 않는 게 소위 가짜 우울증의 우울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우울장애, 우울증인 경우에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이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진단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슬픔 혹은 허무한 슬픔 이런 것들이 우울한 정도가 아주 계속 지속이 되고 일단 관심사,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는 채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이 내 새끼 키울 때는 힘들어서 내 새끼가 예쁜지 몰랐지만 손자, 손녀가 왔을 때는 너무 예쁜데 우울증에 걸리시면 손자, 손녀 오는 것도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도 그냥 이제 귀찮아져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 좀 심각해진 거고요. 이런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 또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입맛이 너무 없어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감소하거나 혹은 과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있고요. 불면, 잠을 못 들거나 혹은 나중에는 과다 수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조한 정신운동이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하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하는 정신운동 지연이란 표현을 하는데 멍해지면서 늘어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 무기력해지면서 에너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세상이 좀 허무하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아예 떨어지면서 인지기능 변화도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 중에 간혹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치매인가 생각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은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인지기능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3분의 2인 경우 많은 분들께서 사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두 가지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7개 총 9개 중에 이런 것들이 5가지 이상들을 좀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우울감이라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혹 패션 우울증이라고 요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우울해를 자꾸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나 우울증 치료받아요를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NS에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짚어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혹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외부적인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슬픔이나 안 좋은 기분을 우울증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인했던 게 자꾸 악화되면서 거의 예언처럼 실제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내가 정도 이해를 하는 걸 너무 많이 올리고, 그렇다면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션 우울증은 오히려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우울하다는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타인에게 우울증이 전염병은 아니지만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 자체로 인해서 이분들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올리겠죠. 좋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에 강조하기보다는 상담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 이 분들이 혹은 이런 패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비난받아 버리는, 그래서 어떤 우울증 자체가 낙인 찍히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력 감퇴 증상도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네, 우울증의 주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인이 쓰셨던 보고서를 보고서 이걸 내가 올해 또 쓸 수 있을까? 직접 본인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이 기억력이나 이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실제로 뭐 성인 ADHD 기억력 저하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집중력 저하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감이 심화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뿐만 아니라 성인 중에서 어르신들 경우에는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잘 하시던 것도 못 하시게 되면서 멍해지고 하얗게 되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력 저하나 이 기억력 저하가 우울증이 개선이 되면 좀 늦지만 많이 좋아지긴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는 마시고, 대신에 이 우울증 자체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죠.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일 큰 거는 사회적인 어떤 이 시선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생산성 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고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를 너가 왜 이렇게 나약해, 의지가 없어라고 하는 우울증 자체를 자꾸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게 조금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재화돼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우울증 자체를 아니라고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게으러서 그런 거지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착각하기 쉬운 제일 큰 이유가 활력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게으름과 유사한 행동 양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정신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건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런 모델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통 이게 우울증의 가장 큰 요소로 보는데요. 생물학적인 건 뭐냐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뇌의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는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소위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렇게 요 주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과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우리 빈혈의 혈색소가 부족한 것처럼 뇌 기능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진다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부정적인 삼각 어떤 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 체계, 심리적인 체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중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무기력함과를 학습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거든요. 마치 갇혀있던 새를 열어놔도 못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무기력함 자체를 학습해버리는 이런 걸 심리적 동기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건데, 이런 소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실직이나 혹은 이혼이나 등등 가족의 사망 등등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 혹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소인이 있었던 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없었으면 회복을 했을 텐데,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게으름으로 오해했을 때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실제로 우울장애가 있는데 게으름으로 했다면 병을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우울장애는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조기 치료를 받을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안 하게 되고 밖을 안 나가게 되고 혹은 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자꾸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혹은 너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혹은 너가 왜 활동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하면서 비난에 노출되다 보면 이분들이 자꾸 나를 더 자책을 하게 되고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증 자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도 내 혼자라서도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동이 없고 주변에 어떤 지지가 없다 보면 이런 우울감 자체도 더 악화되는, 우울증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게으름이라고 착각되는 혹은 오해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상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게으른 거는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막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못하진 않죠. 할 수는 있고 또 그거 하고 나서는 금방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별로 없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절망으로 빠지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상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안 뛰는 거랑 아유 나는 이렇게 걷는 게 그냥 좋아, 혹은 뛰면 숨차 그래서 안 뛸래 하는 것과 부러져서 못 뛰는 건 다른 거죠. 우울증은 이렇게 부러진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혹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자신을 자꾸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것뿐 외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나 수면 이런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뇌 기능, 신체 질환, 몸의 질환으로 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은 그런 것들은 아닌 거겠죠. 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저는 어딜 가서나 말씀드리는데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감기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폐렴, 폐혈증은 항생제를 안 쓰면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깊어지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10 내지 15%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하게 되시니까 우리나라 어떤 자살률은 20년 가까이 너무 이게 OECD 국가 중에 1위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거는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우울증이 걸려있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대, 20대 제일 원래는 운수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만 이 10대, 20대가 요즘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우울증이 치료되어야 할 중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있다면 중환 질환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스스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빨리 할수록 더 회복이 빨라지시니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거를 내가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니까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주시고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팠을 때 약 먹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회복이 빠른 길인 만큼 내 마음도 그게 내 머리, 뇌 기능의 문제이니 여기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나를 인정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케어를 받으시라. 이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울증과 우울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우울감은 누구나 이제 약간 슬픔이나 우울하다 이런 거를 말버릇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울감은. 근데 이제 우울감이 스쳐 지나가는 마치 비가 오는 날씨 같은 오늘 하루 낡았다가 좀 있으면 개해지기도 하고 하루 좀 우울할 수 있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게 이게 이제 우울감이라면 우울증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지속되는 장마, 기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울감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우울증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라고 정신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우울장애는 실제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체적으로도 식사나 수면이나 또 체중 변화까지 일어나는 어떤 신체 증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 거죠. 그래서 우울감은 지나갈 수 있다면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고 때때로 약물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습관적인 말이 있나요? 좀 전에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울한 분들이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하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말씀이 없어지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무기력하고 멍한 채로 지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 얘기를 하신다면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자책을 하세요. 내 탓으로. 책임을 내가 이게 못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본인의 잘못이나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의 어떤 책임을 나한테 지어주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나한테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를 좀 뒤져보면 자꾸 자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우울증이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고 되고 소위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의 경우는 나 몰라 못해 결국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필터가 껴져 있어서 자꾸 자신은 못할 거라고 비난하고 혹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습관들이 있기는 하십니다. 평소에도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딱히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세상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심리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한다면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랑 아주 유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건이 생긴다면 우울증이나 우울장애로 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울증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병인가요? 물론 이제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벼운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스스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3개월 내지 6개월 좀 지나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들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뼈가 부러졌는데 뭐 8주 정도 지났을 때 뼈가 붓는데 제대로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질환으로 병으로 왔었을 때 심각한 상황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부목을 잘 대주지 않는다면 나한테 팔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왜곡되고 이게 상처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일단은 우울증이 심각한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약물 치료가 두려우시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 자체를 우울증 약을 써본 분들한테 안 써본 분들이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써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아니시면 안 드셔도 되고 혹은 필요하시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한지 조기 진단 해보고 심하시다면 더 치료를 받으시고 심하지 않으시다면 좀 더 어떤 일상활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울증 자체를 그냥 두었을 때는 3개월, 6개월 내지 있으면 좋아지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한두 달 내에 좋아지신다면 굳이 치료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우울증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중증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가 진단이 이제 여러 가지 요런 정도를 파악해서 소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걸러주는 거죠. 마치 건강검진처럼 또 학생들 또 정서행동 장애 정도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가진단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들 확대되면서 문제가 있는 걸 걸러주는 걸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를 그냥 체크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도 어제랑 오늘이랑 다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실제적으로 그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중의 정도를 너무 혼자서 이렇게 막 무시하지는 마시고 이게 정말로 조금 나에게 좀 힘이 든다, 좀 자꾸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한다, 또 이전의 기능만큼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장애,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스스로 관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어떤 상담을 받고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우울증 전이었다면 혹은 예방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혹은 이거는 우울증을 받으신 분한테도 이제 좀씩 개선이 됐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상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꼭 정신과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혹은 건강관리를 할 때 또 병원에 가셨을 때 제일 꼭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여쭤보는 게 식사 잘 하시는지, 수면, 잠 잘 주무시는지, 혹은 대소변 잘 이렇게 원활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관리를 내가
하고 있느냐, 내 몸이 스스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안 좋아졌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잠을 계속 못 자면 힘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또 식사를 계속 못하면 당연히 체중도 빠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12시, 1시, 2시까지 늦잠 너무 잘 잤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12시, 1시, 2시에 일어났을 때 혹시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 문제로만 봐봅시다.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면 8시간 정도 이제 주무시는 게 맞다면 활동을 한 지 16시간 지나서 잠이 올 수 있죠. 하루는 24시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 8시가 아니라 12시에 일어나셨다면 밤 12시에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새벽 4시까지도 잠이 안 온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 몸은 정직하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자꾸 이렇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늦춰지게도 됩니다. 그 수면 얘기를 하나만 더 붙이자면 우리 생체 시계는 지구 자전주기 24시간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24점 몇 시간 이렇게. 그러니 자극을 받지 않으면 이런 빛의 자극, 또 아침 출근하는 일상의 자극, 요런 게 없으면 점점 밀리게 됩니다. 점점 밀리게 되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상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일상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게 수면이니, 수면을 관리하는 법 중에 제일 1번은 아침에 나가시는 거. 꼭 직사광선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6시간 지나면 잠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침에 햇빛을 받으시면 여러분 많이 직구하셨던 혹은 멜라토닌 광고 많이 나오죠. 이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12시간, 15시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잠이 옵니다. 그러니 아침에 꼭 나가시는 거. 그래서 산책을 하시는 게 1번입니다. 산책을 하는 거는 또 하나 이유는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2번째가 되겠는데, 연달아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면 내 몸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기분 상태가 별로일 때 몸을 움직여서, 예를 들면 기분이 별로일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 아무리 머릿속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도 없어지고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대신에 머리로 안 된다면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스 업 해서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 운동 효과는 잘 아실 겁니다. 운동 효과는 약만큼이나 주 3회 이상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내인성 호르몬이나 신체 이 활력들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우울증을 하는 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울증이 예방하는 거 혹은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보통 처음 힘들게 오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된 뒤에 주변에도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심하시다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 이 전환이 되신다면 이런 일상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울증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울증 선별 검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PHQ-9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유명한데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울증의 진단 기전 9가지를 잘 풀어서 내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 보는 거죠. 또 역학조사형 해서 24개 문항인가 이렇게 되는 조사 문항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우울증 자가진단 하시면 어느 기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공공기관이든 혹은 병원급이든 혹은 여러 심리센터든 또 이렇게 의원이든 이런 데서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선별검사용으로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제대로 된 검사를 원하신다면 꼭 반드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일이 커지기 전에, 아파지기 전에, 그렇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만성화되지 않고 혹은 심각화되지 않으니까 가보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평소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나요?
이제 우울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행동 습관, 이 양상들이 있는데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보면 9가지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이 변화되고 또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혹은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이 활력이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일상생활을 아예 침범을 해서요, 우울증이 심해지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모난 감옥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침대 위에서 누워서만 지내시는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제 환자분 경우는 이 와치를 차고 측정을 해 봤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 게 20발자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20발자국이면 화장실만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니 일단은 이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세수나 이런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또 여자분들의 우울증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남자보다 우울증의 걸 확률, 유병률이 한 2배 이상 높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가 긴데 요거를 감을 힘이 없어요. 감고 나면 이거 말리고 이럴 과정들 자체를 할 에너지가 없어서 머리를 못 감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행동 자체가 아까 이 침대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 자체도 많이 고립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거나 잠수 타는 소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또 입맛이 없어지니까 식사도 아예 안 하시게 되고, 혹은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요요 오는 것처럼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배달 음식으로만 해서 체중이 많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요 분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서로 간의 개인적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의 경계를 자꾸 넘어와서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내 삶에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좀 심한 분들은 감정이 많이 결여돼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스스로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잘 대인관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만 대범하게 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격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보통 남을 그냥 내 자신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성격 유형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소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어떤 실제적인 폭력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은 제일 피해야 될 1번 대상인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허허실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거를 굳이 노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나의 말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약점을 잡아서, 혹은 관계를 할수록 뭔가 교류가 많아질수록 나의 약점을 잡아서 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고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교류하거나 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대화 패턴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자꾸 아니다 하고 일관되지 않게 얘기하다가 왜곡시키기도 하죠. 이를테면,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야,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기억이 틀렸어.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착각하고 너 문제야, 너. 그리고 너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꾸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들으게 되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죄책감을 더 이렇게 심어주죠. 너가 항상 그렇게, 너가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자꾸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냈지만 화를 내는 거는 너 잘못이야, 너 잘못.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시 죄책감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 내 탓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던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잘못과 이 모든 어려움을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은 내가 너한테 화를 내게 됐잖아. 내가 사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바람 피운 거 다 너가 지금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주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아했다가 나중엔 너한테 비난의 화살을 똑 쏘아 붙이는 거죠. 이를테면 넌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예뻐.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많다가 자꾸 근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말투. 마지막으로 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가족들도 너를 이해 못해. 오직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이고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제일 대규모로 오래 한 연구가 하버드의 그란트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꽤 오랫동안 하고 이런 대규모로 했고 하버드에서 이 80년 넘게 이렇게 쭉 관리를 이렇게 해온 연구에서 결론을 아주 간략하게 내렸습니다. 행복을 위할 때 행복한 사람의 모습에서 인간관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내가 부모, 형제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주변 사람들 종교적인 관계 이가 좋을수록 신체적인 건강 자체가 좋아진다. 또 하나 질적인 깊은 관계, 여러 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얼마나 친구가 많냐 보다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냐, 맺을 수 있느냐, 요게 좀 중요하죠.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서 사고를 했던 분들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실제로 이 몸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중에서도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됐던 부부관계가 좋은 혹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나이가 성인 한참 지나고 노년에 있어서도 80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관한 하버드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들었던 거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금수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좋은 부모 아래,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누구보다도 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평상시 마음 상태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못 받았다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는다면 내 새끼한테 그렇게 내가 못 받았던 내가 부모한테 받고 싶은 걸 해주시면 되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내 지인, 내가 가까이지는 깊은 관계를 맺는 동반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동반자와 함께 그런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좋은 인간관계를 받은 거를 이렇게 베풀고 돌려주시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손절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만나는 중에도 힘들고 만나고 나서도 힘들어요. 결국 이런 거는 이분에게 내가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꾸 나 자신을 조종해서 그러지 말라고 나의 존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혹은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아닌 게 되죠.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혹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꾸 나를 비판하고 무시했더니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증상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을 때 점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내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끼쳤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멀리 하느냐?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손절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그냥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왜냐면 우리가 이 피곤해지는 게 결국 손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냥 일로서 사람으로서 가족이라면 거리를 좀 두시라. 그리고 독립하시라. 나는 나로서 그냥 사시라. 요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다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좋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있다면 지저스, 주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랑 좋은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세상은 좋은 사람하고 만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 이분들과 그냥 잘 지내십시오. 이게 제가 손절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나한테 펀치를 날리면 맞고 계실지 혹은 피하실지, 나도 펀치를 날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펀치를 못 날리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두는 게 좋겠죠. 감히 못하게. 그렇게 평소에 활동을 하셔두게 되는 게 나를 경계를 좀 두셔라. 나의 이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두시라.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펀치를 못 날리게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를 두고 내 자체를 좀 강한 사람으로, 내 자존감이 있고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내가 뭐 험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말을 세게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권위, 나의 위험이 있도록 하시라. 그런데 권위적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할 때는 그거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뭐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신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불필요한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말씀대로 쓸데없는 회식에는 안 가시고 어떤 이유를 대서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나를 좀 지키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안 좋은 사람까지 굳이 내가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거조차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위해주고 나의 가치를 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하고는 가능한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손해를 보실 수 않을 방법인데, 이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혹은 나를 좀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런 게 혼자서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정리가 좀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혹은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지를 받아서 힘을 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시다면 꼭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위치에 혹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와서 내가 실제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버려서 지금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위치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줄 착각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상대방에게 안하무인하죠. 그럼 본인은 뒤끝 없죠.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죠, 지는 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버려서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이렇게 받았을 때 자꾸 비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자꾸 내 탓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냥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자책하면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피해자인 나를 무시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놈이구나 하고 자꾸 더 죄송하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책하지 마시라.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객관적으로 봐서 내 잘못이 아니다면 꼭 자책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도구로서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망치셔서 장소랑 시간과 장소랑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 직장 상사에는 나를 자꾸 불러서 더 시키려고 할 테니까 내 일 요 정도만 꼭 하시고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업무 시간 외에 대화를 막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히 나한테 그러지 못하도록 꼭 나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시라.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친구가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면 야, 너가 그렇게 말한 건 선 넘는 것 같아.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잘 해결할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매너, 예의라는 거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나한테 확 넘어와 버린 거죠.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고 배려가 없는 거지 뒤끝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례했다고 분명하게 항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사람들 이 인간관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원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직장에서도 직장인들 조사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보통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제일 세상에 힘든 거 3가지. 자식, 배우자, 골프. 그러면 자식이나 배우자 제일 가까운 분들일수록 더 어려운 거고,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달라질 거야 라고 하다가 힘들어지시죠. 내가 이 사람이 요것만 좋아지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결혼을 하실 때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물론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고,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한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자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나갈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판단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다가 내가 지치는 거죠. 이거는 성 프란체스코 기도문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환자분 아주 말기암 여러 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오랫동안 암을 겪어왔고 이미 생존 정도를 지났음에도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5가지만 통제하려고 한다. 5가지가 식사, 수면, 또 운동, 그 다음에 약 먹는 거, 마지막으로 내 질환이나 병 혹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암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있는 건 하시고 바꿀 수 없는 남은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일까요? 일단은 ADHD가 알려진 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좀씩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해야 되고 초집중해야 되고 일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자꾸 더 잘하기를 바라는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의 집중력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중력 떨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90분짜리 잘 못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ADHD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ADHD가 이런 거구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ADHD 어떤 건가요? ADHD 이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AD는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AD는 Attention이 Deficit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H는 Hyperactivity 과활동, 과잉활동입니다. 그래서 D는 Disorder인데 그래서 이게 질환 장애라는 뜻인데 주의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서 부주의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력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H는 과잉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만하고 모터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또 큰 거라서 막 질러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나와버리는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충동성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과활동성, 과잉활동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요것들이 주요한 요소인데요. 이 ADHD 자체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잉 활동보다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실행 기능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놀다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를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자꾸 딴 거 하다가 또 숙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숙제는 결국 못해. 이게 이제 어떤 실행 기능에 문제가 됐고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 실행 기능을 해주는 게 요 앞부분은 전두엽 부분의 뇌 기능인데 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못하게 되는 요런 질환이 ADH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사실 그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요. 뇌 기능 자체가 발달해서부터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조금 늦다, 뭐 2, 3세 이상 늦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HD 자체가 뇌 기능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후천적으로 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혹은 뭐 유튜브나 다른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되면서 집중력 자체나 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자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는 판별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내원하셨을 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고 집중력이 좋아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이거는 가셔서 정서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ADHD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ADHD 중에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활동은 어른이 되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옛날에 성인의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크면 좋아져야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맞습니다. H 크면 좋아지는 것들이 과잉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대신에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은 오히려 문제가 더 되죠. 특히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계속됩니다. 충동성이 이어져서 어떤 알코올이나 혹은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막 하는 보복운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ADHD 경우는 이게 12살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뒤져보면 그때 산만했거나 혹은 약간 멍 때리는 게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게 성인이 와서 과잉 활동은 없지만 이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성인 ADHD 증상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일이 있는데 일에 마무리를 못 한다거나 순서를 못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거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어서 막 지르는 혹은 내 얘기만 하게 되는 소위 눈치 없다고 하면서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혹은 어떤 경우는 이런 충동이 아니라 어떤 데는 대부분 멍한 채 있으면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4차원적 어디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거의 안드로메다로 우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ADHD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실행 기능이 떨어져서 일의 순서와 체계와 실행 기능이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생각만 있지만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인 ADHD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는 그냥 후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도 12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리고 ADHD 중에 거의 50-60% 정도는 성인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 ADHD가.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애들은 산만한 게 맞죠? 그래야 애들이고 애들답죠? 애들이 무슨, 이 애어른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만한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용해야 되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또 산만하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력이죠. 근데 이 ADHD 아이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들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게임하면 6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꼭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의력이죠. 내가 관심 있는 꼭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시프팅이라는데 전환을 해서 하기 싫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만하지만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ADHD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척들의 관계든 친구들 관계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2가지 이상 이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이제 ADHD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ADHD 진단 어떻게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임상가가 아이를 보고 혹은 당사자 성인분들을 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1학년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아이들 보면 제가 남자 어른이니까 남자 어른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보통은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근데 그 ADHD 아이들 많은 경우에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뭐 하는지 보려고 해요. 혹은 제 뒤쪽에 여기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 아니라 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와서 세면대 틀기도 해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많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ADHD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임상가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병력을 들어서. 그래서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평가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문 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했는지 스스로 자가평가 혹은 보호자 평가를 하고요. 컴퓨터로 하는 주의력 검사도 있습니다. CAT라고 하는데 주의력 검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간섭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표준 편차 범위에서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쪽 구석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또 뇌파를 찍기도 합니다. 정량 뇌파라고 하는데 그 뇌파를 찍어서 뇌 기능적으로 혹은 ADHD적인 어떤 요소가 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혹은 감정적인, 성격적인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은 종합 심리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뭐 소위 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시행해서 주의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ADHD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 자체가 뇌 기능의 발달 정도가 더딘 2, 3세 정도 늦춰졌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았을 때 요 갭이 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아이는 2, 3학년 정도의 사회성이라면 애들이 얘랑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회성을 더 발달시킬 기회가 늦어지고 요 격차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격차를 줄여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이고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두엽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의 네트워크, 약간 부족한 네트워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공고해서 발달을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로 1번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DHD가 많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기 치료가 되어왔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신에 어떤 부족한 사회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경우 혹은 일상 활동을 좀 알려주는 행동을 조절해주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두 번째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ADHD가 동반됐을 때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자라오는 과정 중에 너무 넌 왜 그래 하고 소위 쿠사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많이 같이 동반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3분의 2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부모들도 ADHD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우울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모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성인의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첫 번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지만 약물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드셔야 되는지 소위 컨센서스 합의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뇌발달을 돕는 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공고히 하는 게 약물 치료라고 하면 성인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일주일치, 열흘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쪼개서 요거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하루 단위로 할지 혹은 1시간 단위로 할 때 심지어는 15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는지를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워크북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성인 ADHD 불안감 다루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감수한 책인데 여기서도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혹은 인지행동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성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을 쓰라고 하는데 요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인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나한테 부담이고, 세웠을 때 못했을 경우에 나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SAP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주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행동 가능할 때 액셔너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그 지점에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시픽하거는 나는 1년 내에 뭔가를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난 운동을 매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매일 달리는 건 안 되겠어.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2번 달릴 수 있겠어. 처음에는 15분이 뭐야, 5분밖에 못 달리네. 그래서 나는 5분씩 달리고 10분 쉬고, 5분 달리고 10분 쉬는 이런 런데이 같은 어플을 써서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거야. 이게 스페시픽이고, 액션업으로는 실제로 가능한 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화가 있어야 뛸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러닝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승마를 하거나 당장 골프채가 없는데 골프를 치거나, 그 골프를 하겠다면 골프채를 사셔야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액션업을 한 게 이제 러닝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거, 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 주시고, 피벗 포인트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침에는 아침 스케줄을 정리해야지, 또 오늘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 그 지점에서. 혹은 밖으로 나갈 때 핸드폰은 어디다 넣어놨는지, 혹은 현관문 옆에 차키는 놔뒀는지, 이렇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화 전략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밥 한 줄 다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김밥을 잘라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ADHD는 왜 예민한가요? ADHD 있는 중에 또 예민한 게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옷 태그가 있는 거 못 입는 분도 있고요. 긴팔 못 입는 분도 있고, 겨울에도 이제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맨날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게 걸리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고, 정서적으로 욱해지는, 충동이 되거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깔아앉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ADHD 자체가 이 전두엽 기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기능은 뭘 하느냐, 감각을 걸러주는, 불필요한 감각을 걸러주는 거죠. 이를테면 밖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차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돼,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 소리는 줄어들게 해주고 걸러주는 체가 여기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저 안쪽 뇌, 감정에 과잉하게 되는,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는데, 그 영역을 조절해주는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전두엽 부분이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걸 잡아주는 게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극도 걸리지 못해서 자꾸 노래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리고 청각에 예민한다거나, 촉각이 예민하는, 자극이 예민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금방 충동적으로 되는,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걸러주는 필터 기능,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쿠쿠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조성 원장님이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고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랑 같이 정신과 의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성능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코코닥스에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ADHD를 진단을 받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위대한 위인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제일 똑똑하신 아인슈타인도 ADHD 성향이 있었었고 또 요즘 이 일론 머스크 이분도 ADHD 성향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실제로 또 ADHD 치료를 받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된 부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ADHD 자체가 어떤 무슨 낙인 찍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예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게 어떤 부분에서 눈치가 빠른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DHD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 열정적인, 또 이분들은 과몰입하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생산적으로 잘만 이끌어내면 훌륭한 남들이 못하는 걸 확 이렇게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ADHD는 그냥 요컨대 페라리 엔진, 슈퍼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절해주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라는 이런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열정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행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이미 훌륭하시고 더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은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ADHD 치료를 받는다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꽤 이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나 혹은 치료를 처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 같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하고 순서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고도 하세요. 나는 내 머릿속 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가 나를 좀 많이 깨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도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니 꼭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